안녕하세요. 최병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감독체계 개편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법안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하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약간 전후 좌우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상법 개정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좀 이제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오늘 참석한 그 이제 매경의 김혜란 기자님을 비롯해서 몇몇 기자분들이랑 상의하다가 이런 걸 좀 한번 얘기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데, 상법 개정은 좀 다른 데서도 오히려 좀 워낙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좀 들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감독 체계는 어디 뭐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 이슈를 좀 전반적으로, 잠깐 조심하세요. 전반적으로 잘하는 분도 많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감독 체계와 상법 개정을 한 6대4 정도 비율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한 6.5대 3.5 정도 비율로 염두에 두시고 들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감독 체계 얘기를 좀 먼저 하려는 거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관치금융과 금융감독 독립성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그리고 부제는 금융소비자 피해와 금융사고는 어떻게, 왜 반복되는가, 이런 내용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후보 시절에는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주는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지금 기획재정부가 국제금융을 담당하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데,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같은 조직에서, 당시는 이제 재정경제부라고 불렸었는데요. 재정경제부가 국제금융과 국내 금융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큰 틀로는 그때로 되돌리는 건데, 그때보다 독립성을 더 강화한다. 어느 수준으로 강화하냐? 한국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차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크게 그러니까 이 법안이 실은 마침 원래 지금 발의되기는 김현정 의원실에서 발의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비서관 분이 5월 초에 토론회가 있어서 저한테 토론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토론문을 쓰려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19대 국회, 지금 22대 국회인데요. 박근혜 정부랑 많이 겹치는 게 19대 국회인데, 19대 국회 때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보좌관을 했었거든요. 민병두 의원님이라는 분이랑 했었는데, 그때 제가 작업해서 만들었던 법안이 이제 약간 이번에 이제 김현정 의원을 통해서 약간 변형돼서 올라와 있는 거여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자식 새끼를 보는 느낌?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이제 아무튼 많은 기간 공들여가지고 몇 날 며칠 밤새서 막 했던 기억이 막 나면서, 그때 어떤 그 시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좀 더 넓게 한국 금융 전체, 우리는 왜 금융이 발달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관치금융, 금융 감독 체계가 실제로는 연동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경력은 다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그냥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보좌관을 한 적이 있고, 그때 이러저런 고민을 한 게 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민이, 그 시절에 담았던 고민을 오늘 좀 이제 정말 10몇 년 만에 다시 발표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그냥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튼 좋은 책인데 내용은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추천사를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이건 3프로TV, 이건 이러저런 거 다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이데일리 수습 기자를 올해와 작년에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고, 금융감독 체계로부터 이제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질문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금융위원회 쪽 분들은 옛날에 김석동 위원장이라는 분이 대표적인 분인데, 이분이 했던 약간 회자가 많이 듣던 표현 중에 관치금융을 비판하니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관은 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금융위원회 분들을 많이 만나면, 당시 이제 정무위원회 보좌관 했으니까, 그분들은 관치의 반대말은 방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관치가 더 나빠, 방치가 더 나빠, 그러면 방치가 더 나쁜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망하든 말든 시스템이 이상해지든 말든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금융위원회가 됐건 어디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방치보다는 관치가 낫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 공자가 정명, 이름을 바로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데, 관치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그거는
관치의 반대 개념이 뭔지를 정의하는 거랑 연동돼 있어요. 근데 미리부터 얘기하면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해가지고 맞다, 제가 미리 까먹기 전에 제가 그 당시에 2014년도에 그 홍익대 금융하시는 전성인 교수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관치금융의 개념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은 오늘 발표 내용이랑 비슷한데 그거를 이제 금융학회에서 발표했던 일종의 약간 이슈 페이퍼가 있어요. 한 뭐 25페이지 내외 정도? 20 내지 25페이지짜리 A4인데 그래서 저한테 문자 또는 가급적 카톡으로 점 하나를 찍어주시면 자기소개를 해주면서 그러면 제가 그거를 토스에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카톡으로 점 하나와 자기소개를 좀 보내주시면 그분들한테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관치금융의 반대말은 법치금융이다. 그리고 이 얘기는 관치금융이 뭔가 법을 초월해서 하고 있다는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가면 얘기하겠지만 한국이 겪었던 특수한 역사적 배경, 군부 독재 시절에 있었던 발전국가 모델, 그래서 저는 금융 분야에 남아있는 독재의 잔재가 관치금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인데요. 왜 그런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금융조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금융산업 활성화 정책이 있을 수가 있고 금융산업 활성화는 뭐 예컨대 카드 활성화도 있을 수 있고 뭐 내지는 대부업 활성화도 있을 수 있고 저축은행 활성화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정책은 대부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드러날 방식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금융 정책이라는 건 대체로 금융 산업을 뭔가 번성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이어서 속성상 규제 완화 정책이고 그거를 금융학자들은 뭐라 표현하냐면 금융 산업 정책이라고 표현을 해요. 얼핏 들으면 헷갈리지만 그냥 금융 잘 되라고 뭔가 이렇게 그 산업에 도움되는 방향. 그리고 그거를 약간 다르게 또 비유하면 우리 자동차를 비유하면 엑셀레러이터, 그러니까 부릉부릉하고 밟는 엑셀이라고 흔히 하잖아요. 엑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원래 뭐를 해야 되는 조직이냐면 금융감독을 해가지고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너무 과도해 라고 해서 과도한 거를 때려잡거나 미리 사전에 조치하거나 하는 게 금융감독원의 미션이에요. 근데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실제로는 지배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냥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잡았는데 가끔은 금융위원회가 그거를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서 풀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를 출입해 본 적이 있는 분은 알겠지만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뭐 옳다 그르다 떠나서 금융 받고 있고 인사권, 예사권, 그다음에 고자질 같은 것도 작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기면 나중에 찍혀가지고 출세를 못해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서는.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마음 놓고 야, 이거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감독이 들어갈 때 금융위원회가 하지 마. 야, 너네 그거 하지 마. 우리가 하라고 했던 거야. 라고 하면 금융감독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냥 전체 관통하는 이슈의 그냥 본질이에요, 본질. 이거를 좀 우아하게 표현하면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다. 예전에 지금 여기 이제 한국은행 위원장님과 금융감독원 위원장님 두 분이 마침 오셨는데 우리나라가 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한국은행도 독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당시에 유행하던 그냥 언론 같은 데서 경제지나 언론에서 유행하던 거는 한국은행은 재무부의 서대문 출장소라는 표현이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남대문인가요? 남대문 출장소에서 야, 니네 이거 해! 그러면 금리 올려! 그러면 금리 올리고 무슨 마치 왜 홍기 들으면 홍기 들고 뭐 백기 들으면 백기 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냥 한국은행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금리 좀 올려!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 올려야 되고 그리고 어디 뭐 대출 좀 해줘! 그러면 한국은행이 대출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냥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기재부 따까리 비슷한 거였던 거죠. 기재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금리를 이랬다 저랬다 막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했고 야, 물가 안정은 그렇게 정부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상식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물가 안정은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 그래서 발생한 이슈가 금융감독 독립성이라는 이슈고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싸운 게 한국은행 독립성 투쟁이었어요. 마치 왜 우리나라가 MBC 노조, KBS 노조가 만들어지면 방송민주화 투쟁을 제일 먼저 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특히나 우리가 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이슈의 본질은 금융감독을 독립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금융위원회 지배하에서 금융감독의 독립성은 그냥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이슈 그냥 금융산업 활성화 정책을 위한 수단적으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게 지금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의 본질이다
그래서 금융산업 활성화 조직, 금융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 조직인 거죠. 금융위원회 공무원 조직은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어서가 아니라 이해상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상충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는 이제 뭐 전성인 교수님, 뭐 윤석헌 교수님 분들 실제로 존경하는 분들인데 인품이나 이런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 고액 연구 같은 게 안 나와요. 근데도 이제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시는 거에서 되게 존경하는 분들인데, 모피아 해체 이런 표현, 금융위 해체 이런 표현은 제가 보기엔 불필요한 표현이고 과도한 표현이다. 괜히 저 사람 뭔가 무슨 원화 맺힌 사람인가? 이런 생각만 날 수 있어서, 금융위원회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많은데, 금융위원회 개인이 훌륭한 거와 아무 관계없이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 중요해서 한국은행이 독립됐던 것처럼, 그래서 한국은행 독립성의 지표는 뭐냐면, 한국은행 총재가 있는데 그거를 한국은행을 통제하는 어느 조직이나 거버넌스가 필요하거든요. 의사결정하는 거버넌스가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이에요. 금통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는 너무나 당연하게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도록 돼 있어요. 금통위 위원장을. 그래서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이창용 총재는 또 워낙 글로벌 스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와 최상목 부총리가 있으면 이창용 총재가 뒤진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잖아요. 더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있으면 있지, 최상목 장관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데, 실은 불과 90년대 중반까지는 재무부 따까리였다. 그게 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약 20년이 지나면 금감원이 이창용 총재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금융감독원이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보드 기능, 그 거버넌스 기능은 이름이 금융감독위원회예요. 금감위라고. 초대 금감원장과 초대 금감위원장이 누구냐? 김대중 정부 때 그 사람이 바로 이현재였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이현재 씨가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뭐 부총리까지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물가 안정이 중요해서 한국은행이 독립해야 했던 것처럼 금융감독이 중요한 거라면 금융감독원은 독립해야 된다. 이게 모든 이슈를 관통하는 이슈의 본질이다. 나머지 뭐 쌍방형이 단방형이 어쩌고저쩌고는 다 테크니컬하고 이래도 관계없고 저래도 관계없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부차적인 이슈다. 그냥 금융감독을 금융위원회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고 규제 완화라든가 금융산업 활성화라든가 인센티브를 가진 인센티브가 다른 조직. 그래서 거기는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금융감독 이슈의 독립성의 본질이다. 그리고 실은 제가 19대 국회 보좌관 왔을 때 2010년도, 11년도에 가장 큰 이슈는 저축은행 사태였어요.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의 연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와 금융감독 체계 개편 이슈가 떴던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저는 경제학을 하긴 했지만 제가 금융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왔을 때 이제 국회에서 하는 토론회를 가면은 금융학자들, 아무개 한 10명 내외에 이것만 평생 업을 하셨던 몇 명 금융학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독특한 자기 견해를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 통합형은 진리고 쌍방형은 뭐 아닌 것처럼, 어떤 분은 쌍방형은 진리고 통합형은 뭔가 폐해가 많고, 어떤 분은 1+2, 2+2 뭐 별의별 있는데, 제가 다 들어보니까 다 안 중요한 거 가지고 논쟁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는 거버넌스 이슈에 원래 관심 많은 사람인데,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라는 게 원래 정답이 없어요. 그냥 장단점이 있고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역사적인 조건에 따라서. 마치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정답이 없는 것처럼 쌍봉형, 단봉형, 1+2, 2+1 이런 것도 장단점이 있는 거지 선악이 있는 건 아니다. 그거를 이제, 근데 그분들은 그거 가지고 막 계속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들 중에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몇 분들은 제가 이 내용을 좀 숙지한 다음에 이제 내용을 법안을 다시 만들 때 제가 다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다양한 분들의 제가 조언을 해서 들어봤더니 교수님들 또는 이제 노조 쪽 관계자분들도 마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금융감독 독립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나 한국은행 독립 경험이 있고 대한독립 만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제로부터의 독립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인 DNA가 독립이란 글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쌍봉형이 단방형이 뭔지 알아먹는 괴상망측한 단어 그만 쓰고, 대중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금융위와 실제로 어떤 여론투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대중들이 알아먹는 말, 공감할 수 있는 말, 제가 보기 그게 가장 호소력 있는 게 금융감독 독립성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금융학회에서 처음으로 쓴 사람은 접니다. 금융학자 교수님들도 안 썼습니다. 제가 교수님들 설득해서 그 뒤로 모든 교수님들 토론에서는 금융감독 독립성, 대한독립 만세, 한국은행 독립 만세, 금융감독 독립성 만세.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치는 걸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는 보람 중에 하나가 금융감독 독립성이라는 개념적 프레임을 약간 이제 안착시킨 거. 그게 이제 제가 19대 때 했던 일 중에 하나다.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좀 이따 얘기했지만 그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를 금융기관이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속으로는 막 그냥 화가 이따금 나고 막 불만도 이만큼이지만 그 말도 못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금융감독원에게는 금융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게 핵심은 검사 및 제재권이에요.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우리가 그 근대 민주주의, 근대 자유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체의 자유, 또 하나는 재산권이거든요. 그게 이제 근대 자유주의의 명예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프랑스혁명의 공통점은 다 내 재산을 함부로 세금을 통해서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벌어진 혁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그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재산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재산을 침해하는 거는 반드시 의회의 통제를 거쳐서 하는 게 근대 민주주의 핵심이에요. 근대 의회주의 민주주의 핵심인데, 지금 금융회사를 망하게 하는 법은, 그 법은 어디에 있냐면 대한민국 국회와 관련된 통제를 받고 있지 않아요. 법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 존재하냐면 금융위원회에 장관령 수준에 해당하는 감독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그냥 내일 아침에도 갑자기 기습적으로 회의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냥 우리 그 약간 동창회 규정 같은 거예요. 그냥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융회사가 망하게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금융위원회 내부 규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 비교할 수 있는 거냐면, 형법은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사형도 가능하고 여러분을 10년 징역형도 가능한 건데, 형법이 검찰 규정으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형법이 검찰 규정이라 그러면 여러분 수긍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냥 오늘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야, 아무개 이렇게 나를 2초간 째려본 사람 감옥 보내도 되고, 나한테 김밥 안 사주거나 밥 안 사준 사람 감옥 보내도 되고, 그냥 아침 법 다르고 저녁 법 달라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기관 규정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왜 그러냐? 연호는 옛날 개발 독재 시절의 건데, 그 뒤로 아무도 이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학자들도 관심 없고, 왜냐면 이거는 메타 거버넌스 이슈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기관이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감독 규정, 그거를 반드시 재정법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마치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면 기소권, 공소권, 기소권과 수사권 얘기하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찰 내부 규정으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게 그동안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관치금융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하는 얘기 전부는 이건데요. 관치금융의 반대 개념은 방치가 아니라 법치금융이다. 지금은 합법적이지만 개발 독재 시대의 잔재인 법의 찌꺼기들, 독재 시대의 잔재 가지고 먹고 살고 있다. 그게 이제 관치금융의 핵심이고, 그리고 관치금융의 작동 메커니즘은 극단적 재량권인데, 지 혼자 멋대로 하는 걸 우리가 독재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들 중에 극단적 재량이 독재인데, 우리나라는 독재적 시스템의 잔재가 실은 관치금융이다. 그래서 그러나 금융 쪽 사람들도 이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고, 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도 이게 또 금융 이슈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관심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아무도 관심 없었던 이슈다. 그래서 독재가 끝난 지는 20년, 30년 더 됐지만 금융 분야에서는 여전히 독재가 제 멋대로 관철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전체 얘기의 핵심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관치금융, 어떤 독재적 잔재의 일부분이 이제 감독체계 개편이다. 그 얘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떠들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제가 국회 보좌관 때 민병두 의원 법안이어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2013년 6월에 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걸 같이 세트로 냈는데, 이거는 이제 보드와 집행조직,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 하나, 금융감독원 하나잖아요.
편의상 1+1이라고 표현하면 이거는 통합형을 전제로 냈던 그러나 강력한 독립성을 담은 법안이었어요. 약간 한국은행 방식으로 만든 법안이에요. 이게 이제 1+1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것도 한국은행처럼 만드는, 금융감독원을 한국은행처럼 만드는 법안이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법안을 내고 일정 시점이 지난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저축은행 사태 해법으로 자기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따로 만들겠다. 지금 존재해요, 참고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전 논리싸움을 할 때 명분이 딸린다는 판단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저쪽은 뭐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1+1로는 금융이랑 여론전을 못하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국회 민주당에는 이렇게 두 개의 법이 다른 아무개 A 의원과 B 의원이 만든 법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은 그냥 3개 중에 1개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만 밀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처지여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민병두 의원님이 그 경기고등학교 출신인데 민병두 의원과 1년 선배였던 의원 중에 이종걸 의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노회찬, 이종걸 이 두 분이 이제 원래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인 분인데 민병두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경기고등학교 1년 선후배로 원래 친한 사이였고 또 이종걸 의원실의 보좌관인 김성영 보좌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선배님이랑 저도 또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선배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법안은 제가 만들어서 그 선배님한테 법안을 줬어요. 그게 이종걸 의원실 법안이에요. 이거는 2+2로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위의 법안과 밑에 법안은 법안의 완성도는 밑에 게 훨씬 더 많고 이제 그런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둘 다 한국은행 수준의 독립성을 담는 법안이다. 둘 다. 위에는 통합형 모델로 받은 거고 밑에는 의도적으로 2+2 모델로 받은 것만 다른 거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요 모델을 살짝 변형해서 발의한 법안이다.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제가 막 몇 날 며칠 또는 몇 달 동안을 막 밤새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설득하고 했던 법안이 드디어 통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자리까지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래서 자식 새끼를 보는 그런 느낌이다. 앞에서 이건 했던 얘기인데요. 금융감독 독립성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저기 이제 법안에는 아직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김대중 정부가 있을 때는 김대중 정부를 만들었던 에너지 중에 하나가 외환위기였잖아요. 그 1997년 외환위기 사태였는데 외환위기 사태 이후에 만들어지는 금융감독 체계가 바뀌어요. 원래 한국은행 산하에는 뭐가 있었냐면 은행감독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회사가 있을 때 덩어리별로 보면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이런 식으로 다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따로따로 놀던 거를 외환위기 이후에 두 가지가 진행됐던 건데 하나는 그거를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하는 거 다 모아보자. 다 모아서 은행감독, 보험감독, 카드감독, 저기 감독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금융감독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통합형 감독조직, 금융감독 통합조직이 만들어진 게 금융감독원이고 또 하나는 부분적으로 독립성을 추진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그 경제기원 또는 재정경제부가 외환위기 사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니네가 관리감독을 잘못했었는데 그러면 독립적 금융감독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금융감독위원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현재 씨가 초대 총장인 건데 금융감독원 원장, 금융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걸 겸직했던 거죠. 이현대 씨가. 그래서 독립성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사무처리가 필요한데 공무원 당시 이제 강만수 씨를 비롯한 금융위원회 쪽 분들은 정말 정무적 감각이 어지간한 국회에 있는 사람보다 제법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자기네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전략 전술을 발휘해서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뭔가 조직을 키우는 거에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번에도 아마 그럴 개연성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아무개 있는데 근데 당시 금융위원회가 뭐를 했냐면 이 뭔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는 공무원 조직만 할 수 있는 거다. 공무원 조직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무국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사무국. 그래서 29명짜리 금융감독위원회를 보좌해주는 사무국 조직을 만들어요. 29명이 참고로 외우셔도 돼요. 29명. 그런데 그분이 지금 250명이 된 거예요. 그게 금융위원회예요. 그래서 쟁점 핵심은 사무국이 금융감독원 내부에 있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한국은행 모델이 역시 그래요. 그리고 예산을 짜든 사무를 하든 금융감독원 내부의 사무국,
그리고 공무원은 얼씬도 하지 않는. 그런데 그 한국은행법이라든가 금융감독원 관련된 법을 보시면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자본 특수법인. 그래서 민간 조직이에요. 금융감독원도 민간 조직이고 한국은행도 민간 조직이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금융감독 체계도. 그래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실제로 쟁점으로 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무국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금융위원회가 장난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처럼 금융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금융산업정책 업무라고 표현하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처럼 하는 걸 금융감독정책 앤드 금융감독집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금융감독정책은 이게 금융위가 하는 게 맞냐, 금감위가 하는 게 맞냐, 약간 그레이존이 존재하는데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는 다른 거다. 금융위 금감원 모델에서 명칭으로 보면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겸직을 한다. 겸직.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겸직이 중요해요. 겸직. 금융감독 원장 하시는 분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한국은행 수준으로 다 끌어올린다. 쌍봉형 모델은 그냥 뭐 부차적이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실제로 바뀌는 거는 금융위원회는 공무원 조직이니까 기재부로 돌아가는 거고, 기재부랑 합체로부터 하는 거예요. 기재부가 현재 국제금융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기재부랑 다시 합체로부터 해가지고 국제금융, 국내금융을 둘 다 감당하는 거죠. 그게 서울로 올라오던 세종시로 가는 거는 나중에 본인들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고, 행자부랑 상의할 문제고, 그래서 일단은 현행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을 통제하고 있는 건데, 그게 금융위원회는 저기 아무튼 멀리 사라지는 거고,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이게 한 세트. 이게 한 세트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 이게 한 세트. 그래서 요 한 세트, 요 한 세트. 그래서 편의상 2+2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학자분들은 쌍봉형이라 표현하는데 그런 거 알아둘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쌍봉형이라는 게 학문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편의로 맞힌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2+1, 뭐 1+2, 뭐 그러니까 2+2 모델 이렇게 그냥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 표현도 뭐 제가 이제 많이 써서 퍼지게 된 표현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공무원 조직은 간섭하지 않게 되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금융위원회는 사라지는 거. 29명도 없이 빵명이 되는 거. 지금 한국은행 밑에는 아무 공무원 조직이 빵명이거든요. 그냥 빵명이 되는 거. 공무원이 빵명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그리고 한국은행과 유사하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거고, 금융감독 원장 앤드 금융감독위원회. 지금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그러나 금융감독 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자기네보다 한 끗 아래 조직원이 인사청문회하는 건 존심 상하는 일인 거야.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조직의 위상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게 조직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앤드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하시는 분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다. 그리고 국회 추천 부위원장은 제가 이제 이거 법안을 만들 때 의도적으로 설계해서 집어넣은 건데 한 명씩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방통위 모델을 도입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자체가 감시견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워치독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명 정도, 그게 뭐 우리가 지금 9명으로 했던 거 기억나는데 9명 또는 13명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9명, 11명 이 정도일 것 같은데, 한 명 정도는 국회 추천 부위원장인데, 물론 정치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금융 전문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가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그게 약간 어느 당이 집권하든가 무관하게 워치독 역할을 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나머지 뭐 전체적인 윤곽은 얘기했고, 나머지 이제 아까 전에 남대문 출장소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다 넘어가고 이다. 금융감독의 독립성. 잔학계나 불주식보다 중요한 게 잔학계나 독립성이다.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사고는 왜 반복해서 일어나는가? 금융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금융감독 조직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야, 너 그거 감독하지 마. 그러면 감독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출세길이 다 막히는 거고 완전 패가 망신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융위원회는 엑셀 기능과 브레이크 기능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다. 금융산업을 규제 완화하는 정책과 브레이크하는 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왜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면, 그래야지 자기네가 권한이 커지고 금융기관의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 실제로 이후의 전부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후의 전부예요. 이후의 전부,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안 했는데, 제가 개 노가다를 부자진 때 의원실에서 해가지고, 주요 금융기관, 우리나라에 좀 연봉 센 금융기관, 보험까지 다쳐가지고, 카드사까지 다쳐서, 금융위원회 재무부, 그러니까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출신이 내려가는 사람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당시 123명을 발견해서, 그걸 기자 보도자료를 뿌렸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이 다,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그냥 고액 연봉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저는 실제로 생각합니다. 관치금융은 이제 이후에 얘기를 좀 하는 걸로 할게요. 다만, 재량권 자체는 현재 극단적, 여기 지금 이제 국회에는 한 번도 제가 이제 의원실에 있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법이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법률 제정법이에요, 제정법. 그건 이제 이거 감독 규정을 끌어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무튼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비서관이 그거 안 하고 여기저기 딴 것만 하다가 지금 법무법인 태평양 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법제 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하기가 용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금융위 권한이 금감원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금융위가 하던 횡포를 금감원이 하게 되는 걸로 귀결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의회 통제를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예 법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오기영 의원님이랑 같이 하면 저도 뭐 결합해서 제가 도와드릴 생각도 있고, 오기영 의원님도 이제 직전에 이제 정무위원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우리나라 금융이 좀 제대로 되려면 이것도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 가서 황당했던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관치금융 미스테리 3가지를, 특히 이제 2가지가 미스테리였는데, 이제 미스테리 1인데요. 저는 이제 원래 진보 쪽이어서 무슨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도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사회주의 경제도 공부하고 자본주의 경제도 공부하고, 아무튼 왼쪽, 오른쪽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다 따는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국회 전무위 보좌관으로 와서 충격적이었던 게, 당시 이명박 정부 말기였기 때문에 금융권 4대 천왕이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KB금융지주회사, 하나금융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회사,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 지주회사는 뭐냐면 연봉이 일단 10억씩 다 넘어가요. 임원이. 10억, 20억, 30억씩 다 넘어가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다 이명박 때, 그러니까 MB맨들이 분들이에요. 어윤대 회장, 고대 경영학과 63학번, 김승유 회장,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이 고대 경영학과 61학번이에요. 61학번이어서 요 멤버들이 다, 그래서 당시 고소영이라 불렸던 것도 요거랑 관련된 건데요. 그 다음에 이팔성 회장 고대법대 63학번. 그러니까 다 61학번 언저리에 있는 이제 후배들이랑 자기 동기들을 이제 앉힌 거죠. 강만수 회장은 소망교회에 있던 멤버였고. 근데 여기서 우리금융과 산업은행은 정부 주식이 있어요. 뭐 직접 있든 간접적으로 있든. 재밌는 거는, 제가 놀랬던 거는 KB금융지주회사와 하나금융지주회사는 정부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낙하산을 내려보냈을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예컨대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기네가 국유화가 돼 있으니까 낙하산을 내려보낼 수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이해가 돼. 여기는 정부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 원하면 언제든지 낙하산을 내려보내요.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야말로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야, 얘네는 어떻게 해?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심지어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는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회주의보다 더 황당한 거야, 이거는. 사회주의도 이런 짓은 안 하거든요. 다음. 또 황당한 사건이 2013년 1월 달에, 여기 이제 날짜도 1월 말경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이제 그 기자회견도 제가 조직했었던 거였는데, 텔레마케터 분들을 줄여가지고 TM이라고 표현을 해요. 텔레마케터를. 그런데 2014년 1월 말경에 설날을 얼마 앞두고, 카드가 이제 해킹을 당했어요. 카드 회사들이. 카드 회사가 해킹돼가지고 중복 포함해서 약 1억 명의 주민번호가 다 노출돼 버렸어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거라든가 당시 국무총리 하거나 이런 분들, 여러분들 것 다 노출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번호법 개정안을 나중에 법안 개정해서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장찌강에 있는 어르신들도 한국인들 주민번호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민번호는 당군 이래 최대 수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주민번호라고 불리는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그런데 당시 금융위원회가 이게 막 이제 이슈가 커졌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도 이슈가 커지니까 금융위원회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락처를 활용한 어떤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텔레마케터를 활용하는 건 보험회사들이 많거든요. 보험회사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런 거 굳은 일을 시킬 때는 금감원 부원장 또는 부원장 보를 시켜요. 당시에 이제 부원장 보라는 분이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금융위원회가 A 금감원 부원장 보한테 전화를 해서 야, 걔네들 영업하지 말라고 해. 그러면 금감원 부원장 보가 다시 보험회사들이랑 카드회사 등등한테 너네 무기한 영업하지 마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이 한날 한시에 다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금감원 부원장 보가 야, 그냥 공문도 없어요. 공문도 없고 너네 무기한 영업하지 마. 그래서 그분들은 다 50대 아주머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훨씬 더 연세 드시긴 했지만 한참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을 영상시키는 그런 분들인데 설날을 바로 앞두고 언제일지 모를도록 일자리가 사라진 거야. 근데 무기한이야, 무기한. 이게 뭐 통지도 없어요. 그리고 공문 한 장 없고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워킹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건 왜 워킹되는 거지? 초법적인 거 아니에요? 초법적인 거. 근데 뭐 아무 관계도 없고 부작용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 금감원이랑 금융위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원래 하던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10만 명 가까이가 그냥 한날 한시에 업무가 무기한으로 언제 회복될지 모르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야마가 돌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우리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자. 그리고 보좌진들한테 막 전화를 돌리고 해서 약간 이제 여기저기 보좌진들을 하고 또 이제 그 금융노조랑 사무금융노조, 당시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 현재 김현정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가급적 TM 아주머니들도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해서 이 TM 저는 이제 원래 야마를 중시 여기는 스타일이라서 이 어떤 키워드, 그래서 현수막 제목을 제가 항상 뽑았었는데 TM 중단은 법적 근거 없는 폭력적인 관치금융이다라는 제목을 잡아서 여기 밑에 이제 TM 비정규직 일자리를 빼앗은 금융당국의 졸속 행정을 비판한다 해서 뭐 등등등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은수미, 이종걸 등등의 사무금융노조 등등의 이제 공동 기자회견 형태를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또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됐죠. 왜냐하면 정치권이 이슈를 가져가면 또 그 자체가 또 기사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4일 날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3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TM 영업정지를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요 분들 이제 그거 약간 좀 제가 이분들한테 뭔가 불이익이 가는 걸 좀 막는 거에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아무튼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앞에서는 주주가 한 주도 없는데 낙하산을 내려가고 이거는 아무 공문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전화 한 통으로 10만 명한테 너네들 일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도 아무 관계없는 사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관치금융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금융사고, 신용카드 위기, 저축은행, 뭐 동양그룹 사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금융감독원이 뭔가 부실해서 하는 경우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금융감독원 잘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인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금융감독원이 원인인 경우와 그거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장난질해서 아닌 경우도 많은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테 야, 감독하지 마. 그러면 못하는 거거든요. 감독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사고는 금융감독원 잘못이 몇 프로인지는 발라낼 수는 없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뭐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님이 같이 조합해서 아마 여러 가지 금융사고 한 큰 거 해서 내부를 막 이렇게 취재해보면 나오겠죠. 어떤 거는 금감원 잘못이었고 어떤 거는 금융위원 잘못해.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항상 금감원 잘못처럼 비치게 돼요. 왜냐면 최일선에는 금감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금융감독원이 전부 잘못인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감독원은 원래 미션이 금융감독하는 거예요. 근데 금융감독을 못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역시 이해상충의 문제예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미션은 지금 금융위원회 관련된 법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자동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슨 서민금융진흥원 만들고 뭔가 이렇게 마치 필요한 것처럼 계속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도 많다. 그래서 이거 이제 카드 대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현금 서비스라고 빨갛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실은 당시 김대중 정부 이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려고 이제 카드를 어마어마하게
초등학생까지 모르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카드를 당시 10장, 20장 이렇게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카드가 엄청 많으니까 돌려막기라는 게 당시 유행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신용 불량자라는 게 당시 700만 명인가요? 700만 명 정도가 신용 불량자가 됐죠. 그래서 이때 이제 카드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산, 개인 회생, 이런 채무 불이행 이런 거가 됐죠. 근데 이거 역시도 금융위원회가 활성화 정책, 그러니까 이 카드 활성화 정책은 누가 했냐? 금융위원회가 했던 거야. 앞에 저축은행도 누가 했냐? 저축은행 활성화 정책을 금융위원회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위원회가 하라 그러니까 금융감독은 감독을 못 해요. 그래서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거는 이런 구조적으로 금융감독하는 상급기관에 금융감독하지 마, 금융규제 완화해. 저는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사람이긴 한데 미션이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금융위원회가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 하나만 해라, 하나만. 때려치고 금감원에 취업을 하든가, 아니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손을 떼든가. 금융감독이 그렇게 좋으면 퇴직하고 금감원에 취업하면 되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두 개 다 하는 게 문제다. 민주화 이후 관치금융 작동 3가지 방법. 이거는 이제 한국의 특성인데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랑 관치금융을 이해하려면 이제 한국에 그걸 거슬러 가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 시절에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러저런 잘못한 것도 많지만 경제성장에서는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수출 노선을 채택하고 중화공업 노선을 채택해서 그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승만 때는 안 했는데 박정희 때 한 게, 대표적인 게 은행을 국유화한 거예요. 이건 원래 약간 좌파적인 정책이에요. 은행 국유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은행을 국유화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원래 삼성은행이 있었어요. 삼성은행이 있었는데 삼성은행이고 뭐고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은행을 국유화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은행은 정부 소유여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 시진핑 모델이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수출을 활성화하려고 64년도에 수출 노선을 정식으로 채택을 하거든요. 64년도에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장으로 65년도에 한일협정을 맺는데, 참고로 이번 달 6월 22일인가가 한일협정 60주년입니다. 6월 22일인가로 제가 기억나는데, 한일협정 60주년은 이달에 있습니다. 이달 6월 22일 날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만 보시면요, 당시 시중은행의 금리가 66년부터 72년 사이를 보시면 23.2%였어요. 이거는 시중은행 금리였고, 소위 말하는 사채금리, 명동의 사채금리는 이거의 한 1.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채금리가 1.5배 정도 되고, 당시엔 사채금리도 많이 썼거든요. 시중은행 금리가 23%인데, 무역금융 또는 수출을 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6%에 빌려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죠. 사채금리는 대충 한 30 내지 35%고, 은행에서는 당시에는 돈을 빌리고 싶다 그래서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뭔가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리 빌리는 거 앤드 금리가 거의 한 4분의 1 가격으로, 은행 금리의 4분의 1 가격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박정희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면서 너 수출하면 금리 왕창 깎아줄게. 다만 박정희 정부가 자랑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수출하겠습니다 손들면 금리 혜택을 준 게 아니에요. 저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수출에 성공한 애한테 금리 혜택을 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수출 규율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과를 낸 애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보조금 정책 이런 거는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 성공했습니다 그래야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기가 엄청나게 개고생해가지고 성공한 애한테만 이 수출 금융을 준 거죠. 그래서 모럴 헤드가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이 어떤 보조금 정책이 이런 게 성공한 나라가 의외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남아시아는 많이 실패하고 한국은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73년도부터 81년 사이는 시중 금리는 17%, 그 다음에 무역 금리는 이제 수출 금리는 한 9.7%여서 금리 격차가 이 정도 되고, 배율로도 좀 이제 한 4배 또는 2배 정도로 더 이제 했다. 그래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게 실은 관치금융이 작동했던 메커니즘이었던 거야. 당시 이제 독재 시절에는 대통령도 독재자,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이 있었고 가끔 국회의원 일부만 선거를 했고, 당시에는 지금으로 치면 금융위원회 사무관 정도가 은행장한테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 뭐 거의 뭐 조인트에도 아무 관계없는, 뭐 이렇게 뭐 싸대기 날려도 아무 관계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를 금융위원회 분들이 되게 아쉬워하고 있어요. 만나서 대화하면 그 시절이 좋았는데 얘기를 해요. 그때는 아무나 부르고 아무나 뭐 야야야 하고 싸대기도 날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거 못 해가지고 공무원도 지금 다 그래요. 그 시절을 기억하는 공무원들은. 아무튼 그래서 그때 독재 더하기 은행 국유화 더하기 파격적인 수출금융 더하기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 요 네 가지가 합쳐져서 대한민국의 엄청난 압축 고도 성장을 성공했다. 이건 일종의 관치금융의 성과예요. 그분들의 성과를 전 인정한다. 부정하지 않는다. 반면 관치금융의 그림자는 금융시장은 자기네가 제주껏 열심히 시행착오를 겪어서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맨날 이래라 저래라 뭐 싸대기 날리고 뭐해라 뭐 주전자 물도오라 이런 거 하니까 금융 역량을 키우는 게 불가능한 거야. 그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한국 수준의 금융 경제 규모에서 이렇게 후져 빠진 금융시장이 없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관치금융 때문이에요. 또 하나 자본시장은 이제 재벌체제 때문인 거고, 지금 그게 이제 상법 개정 이슈인 건데, 그래서 이 관치금융이 막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내지는 뭐 자기네가 뭐 하니까 그 반대급부가 이제 우리나라에 후져 빠진 금융시장, 요게 이제 빛과 그림자를 공존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그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빛만 있는 것도 아니다. 둘 다 각각 인정해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당하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박정희 독재가 79년도에 끝났고 전두환 독재는 87년도에 끝났고 군부 독재가 끝난 거는 92년도인데 지금 박정희로부터도 그렇고 전두환으로부터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이만큼 됐는데 관치금융은 도대체 왜 작동하고 있는가? 은행이 국유화되지도 않고 수출금융도 없는데 관치금융은 왜 도대체 아직도 ING 상태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제가 19대 국회 보좌관 하면서 내내 저의 질문이었어요. 아니 이놈은 도대체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뭐 개혁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또 재밌는 거는 아마 금융을 담당하는 기자를 하시면 관치금융이라는 단어를 안 들어본 적은 없을 텐데 재밌게도 관치금융이라는 논문이 한 개도 없어요. 학자들이 연구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면 연구 용역을 못 받아요. 금융위원회로부터 다 차단당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거를 이제 아무튼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 이 연구 용역에 좌우되지 않는 전성희 교수님 같은 분들이랑 꿍짝꿍짝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제가 이슈 페이퍼를 만들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하면 제가 그걸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19대 국회 보좌관 내내 아니 은행 국유화도 없고 수출금융도 없고 다 등등 있는데 이놈들은 왜 작동하고 있는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관치금융을 개혁하는 거니까. 관치금융이 작동하는 방식은 세 가지예요. 이게 제가 보내드릴 예정인 그 이슈 페이퍼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권한을 싹 다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 권한은 절대 나누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도 하고 법률도 다 제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감독 규정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금융 정책도 자기가 하고 금융 감독도 하고 아무튼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것도 다 자기네가 할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금융 정책, 금융 감독 동시 통제. 그래야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비싸게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금융감독원 출신이 비싸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금융위원회 출신이 아니라. 이게 다 실은 돈이 최고입니다. 돈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다.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권이 다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지 통제권을 갖고, 두 번째는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통제권이에요. 극단적 재량권.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면 뭐가 도움이 되냐면 결국은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에 고액 연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20억, 30억을 한몫 땡길 수 있어요. 퇴직한 다음에. 그리고 후배들도 자기가 나중에, 지금은 현직이지만 나중에 퇴직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야. 이게 이후의 전부고 금융위원회는 매우 유물론적인 조직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공무원의 퇴직 후 영향력, 제가 정무위원회였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했었는데, 제가 보좌관을 그만둔 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가장 최고액과 과징금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퀄컴이었어요. 퀄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형 로펌의 공정위 몸값이 검사 몸값보다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1조 원이어서. 그랬더니 검찰이 공정위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압수수색 할 만했다. 열받았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정위가
저기 이제 저기 우리의 뭐야 저기 처벌권, 형사고발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전속고발권을 금융위만 하는 것보다 검찰도 하고 금융위도 하는 게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또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는 역시 대형 로펌에 가는 몸값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서로 다 이렇게 이제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세 가지 개혁 방향은 요 세 가지 메커니즘이 관치금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개혁해주면 돼요. 핵심은 금융감독의 독립성, 이건 앞에서 했던 얘기고, 금융정책은 그냥 재정경제부로 가면 되는 거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가고 되고, 이거를 1+1로 할 거냐, 1+2로 할 거냐, 2+2로 할 거냐는 테크니컬한 이슈다. 덜 중요한 이슈다.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의회 통제, 민주적 통제의 본질은 의회 통제이기 때문에 법률로 제정해야 된다. 그러나 이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제가 금융학회에서 발표할 때 저기 금융 관련 교수님들이 총 8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8분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 금융 교수님 외에 추가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튼 50명 내외까지밖에 안 된다, 아직은. 제가 그래서 만약에 국회 가면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긴 한데요. 금융기관 임원은 이 두 가지가 정상화되면 금융기관 임원은 금감원 출신이든 금융위 출신이든 능력주의 원칙에서 뽑겠죠. 근데 지금은 로비 때문에 뽑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보통 금융감독,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은 저기 이제 은행협회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 증권 파트가 금융투자협회라고 이제 있거든요. 금융투자협회가 재밌는 조직인데 거기는 선거로 뽑아요. 유일하게. 그리고 거기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재부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뽑는 전통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금융위, 금감원이 만나주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출신을 뽑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모피아 출신을 자기네 임원 또는 협회 회장을 뽑지 않으면 아예 안 만나준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안이 정상화되면 로비용 임원이 아니라 능력형 임원은 남겠죠. 여전히 제가 아는 금융위, 금감원 아는 분 중에도 여기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뭐라 그럴 일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훨씬 더 발달하겠죠, 지금보다. 지금은 다 너도 로비용, 나도 로비용. 서로가 다 로비용이기 때문에 재벌 회장님 로비용, 무슨 로비용 다 그러기 때문에 금융산업 발전은 기적이죠, 기적. 이런 상태에서 발달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너무 부당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만 상세적으로 얘기하면, 대체 큰 틀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금융감독체계 현재는 금융위원회 조직이 금융감독원을 통제하고 있다. 통제하는 방법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실제로 장악하고 있고, 금감원 원장 또는 수석부원장은 언제나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내려와요. 그거는 쭉 조사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거 나중에 기사로 알아보셔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이 수석부원장급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금감원 내부에 기계에 있는 금감원 부원장이 있거나 부원장 보고가 있거나 국장급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고자질하게 돼요. 야, 제가 우리한테 계기는 핵심 인물이야 라고 꼰지르면 그 사람은 완전히 깨갱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몇 번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밀한 감시가 작동되고 있다. 거의 CCTV 수준에, 중국에는 CCTV가 1억 개가 있다 그러거든요. 금감원에도 사실상 CCTV가 한 몇백 개 있는 거랑 유사한 효과를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착하게 살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은 금융위 출신 임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사소한 민원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게 낙하산이 작동하는 거고, 모피아 분들의 선후배 운명 공동체가 실은 관치금융의 진짜 본질이다. 군부 독재 시절에는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관치금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계형 관치금융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서 항상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개혁 방향은 앞에서 했던 얘기랑 같은 건데요. 금융위원회 지배로부터 독립하는 게 이슈의 본질이다. 사무국 조직을 금융감독원 내부에 두고, 이게 다 이제 독립성과 관련된 실질적 구현 방안들이에요. 금융위원장, 금감위 부위원장을 각 1인이 국회가 추천해서 딱 2명이 되는 거예요. 여당 1명, 야당 1명. 금감원장 및 금감위장은 반드시 겸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고, 이 모든 거는 한국은행과 똑같이 만드는 게 문제의식이었고, 차이점은
한 명씩 국회가 추천하는 것만 방통위 모델이에요. 한국은행이나 나머지 다 똑같아요. 부위원장만 국회 방통위 모델처럼 한 명씩 추천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여야가 서로 한 명씩 서로 워치독이 있는 게 또 좋아요, 이게. 민주당이 집권하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던 딱 한 명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혹시 뭐 이상한 짓 하지 않나라고 감시하는 역할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들어가는 사람은 금융 전문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저는 순기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편의상 1+1 모델이라고 치면 금융감독원은 집행조직이고 금융감독 집행조직이고 여기에 보드 기능을 지금 금융감독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2+2 모델이 되는 거다. 금융감독원 위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 위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걸 도표로 만들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이어서. 왼쪽이 현재 조그맣게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금소원이 있어요. 오른쪽이 바뀌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금융감독위원회가 있고 보드 역할을 하고 이건 9명이 전부예요. 9명, 현행 법안은 9명인데 밑에 집행조직으로 금융감독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있고 금소위 이제 그 약자로는 금소위가 되고 밑에 거는 약자로 금소원이 되는 거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있는 거고 이제 그리고 위에 글씨를 보시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걸 이제 학자들은 이거를 건전성 감독이라고 표현해요. BIS를 비롯한 약간 지표 방식을 통한 관리가 일반적이고 여기에 중심은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해요.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은행이랑 규모가 큰 제2금융권, 이제 약간 사이즈가 큰 거, 사이즈가 작은 거는 대상자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영업행위 감독은 뭔가 상품을 팔아먹는 거, 상품을 팔아먹는 거와 관련된 이게 혹시 불량이거나 아니면 불안전 판매를 하거나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러저런 하자가 없었는지, 충분히 알렸어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는지 등등등에 관한 거를 영업행위와 관련된 감독이라 해서 영업행위 감독. 건전성 감독은 주로 데이터를 통한 감독이 많아서 오히려 사람이 더 적게 돼요. 영업행위 감독은 이게 뭔가 아기자기하게 벌어지는 거를 실제로 감독이 되니까 실은 사람이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업행위 감독과 관련된 인력이 훨씬 더 많아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인력의 조직의 크기는.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도 대체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건전성 감독은 은행 플러스 알파 정도, 나머지 영업행위는 비은행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있는 거, 산업, 그러니까 감독과 그 금융 산업 육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를 얘기한 거였고, 이거는 이제 제재권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사 나왔던 걸 합친 건데요. 거래소 검사, 표적검사, 손보기시 표적검사, 과잉검사 논란, 금융감독원이냐, 금융강도원이냐, 도고른 금융당국, 지주, 빅4 손본다, 고배당, 시티은행, 종합검사, 배당이 많으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저축은행 검사 미리 흘렸다, 보호먹기 표적검사 논란, 손보호사 특별검사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인데 역시 감독은 주먹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현행 방식은 이제 금융위원회가 감독 규정으로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 관한 감독 규정을 갖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마음만 먹으면 오전 규정 다르고 오후 규정 달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금융위원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그래서 근데 금융회사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조 원짜리 그냥 야 너네 회사 하지 마 그러면 못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종편이 지금 정부가 마음 먹으면 종편 날려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종편이랑 비슷한 거라서 지금 종편이 정부가 아무리 싫어도 정부가 마음에 들든 아니든 진보 정부가 마음에 안 들든 보수 정부가 마음에 안 들든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것처럼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막스 베버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훌륭한 정의인데 국가의 본질은 뭐냐? 국가란 무엇인가? 폭력의 합법적 독점이다. 이게 국가의 정의고 그래서 원래 권력이라는 거 주먹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검사 및 제재에 관한 민주적 통제, 다르게 말해서 의회 통제, 국회 통제가 이 검사 및 제재권에 이것을 민주화하는 것의 본질이다. 본질. 지금은 극단적 재량권. 왜냐하면 이미 형법이 법무부, 검찰 자기 내규로 있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회사 망하게 하고 누구는 정말 아무렇게나 막 해도 키가 170 넘으면 구속해도 되고 170 미만이어도 구속해도 되고 자기네가 오늘 다루고 내일 다뤄도 아무 규정이 없는 거다. 이게 우리의 이제 그동안 사각지대로 존재하던 거다. 그래서 형법이 검찰 및 법무부의 감독 규정으로 존재하는 거랑 똑같은 형국이다. 현재 하는 게. 독재의 정의는 별게 아니에요. 지 멋대로 하는 게 독재고
극단적 1인의 재량권이 작동하는 게 독재거든요. 현재 우리나라가 독재적 금융체제인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10만 명 영업하지 마 그러면 실제로 그게 작동돼요.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도 다 작동할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개업만 알고 이건 몰라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심심풀이로 야 저기 한 20만 명 일자리 뺏어보자 그러면 이것도 언제든지 작동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한 나라예요. 민주주의의 본질은 의회 통제다. 이게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고 아까 말한 3대 자유주의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의 공통점은 다 의회 통제를 제도화한 거다.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의회주의적 통제. 뭐 나머지는 다 했던 얘기니까 다 생략하고 그러면 금융기관의 제재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은 뭘 담아야 되냐? 이 자체가 관치금융을 타파하는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형법을 견제하는 법률이 형사소송법이에요. 형법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10년 동안 감옥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게 형법이거든요. 그래서 절차법을 만든 게 형사소송법이거든요. 형법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법률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도 항변할 수 있는 자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미란다 원칙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그다음에 A정부가 집권하든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든 금융위원회, 국민의힘 정부가 집권하든 조폭적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항변권을 다 제도화해야 돼요. 마치 형사소송법적 문제의식을 여기다 다 담으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준칙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고 제재심의위원회 제가 했던 게 이제 옛날 무슨 사건이야 외환 관련돼서 아무튼 사건이 있거든요. 많은 중소사업장들이 당했던 지금 키코 제재심의 회의록 받으려고 아주 금감원이랑 막 한참 했는데 그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지금 비공개예요. 그러면 물론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꿍짝꿍짝 로비에 의해서 해도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금통위 회의록이 한 박자 있다, 그러니까 금통위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처럼 제재심의 회의록이 당장 민감할 수 있으면 한 박자 있다 공개되어도 관계없다. 그거는 공개 시기는 조율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것의 어떤 부작용이 너무 우려되면 저는 한 박자 있다라도 반드시 공개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밀실에서 하는 것도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이지만 광장에서 하는 것도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블록체인 방법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회의 가장 강력한 건 검사권과 제재권이 폭력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 검사 및 제재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피감 기관이었던 금융회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절차법적 요소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그리고 금융 소비자의 대항력을 보장해주는 이제 이거는 예컨대 징벌적 배상제, 집단 소송제 디스커버리제도 우리 이제 오기영 의원님도 이 법안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래야지 그러면 금융산업은 금융위원회가 그러니까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원이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또 뭔가 이제 금융감독원과 다른 항변권을 갖게 되는 거죠.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삼권 분리 비슷한 것처럼 이게 이제 금감원의 권력과 금융 소비자의 어떤 권력, 금융 소비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본인의 피해 구조를 할 수 있는 민사적 규제 수단이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 그게 징벌적 배상제, 집단 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 낙하산은 여기만 하면 이제 끝인데요. 제가 2014년도 냈던 보도자료인데요. 최근 4년간, 당시 기준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5년간 업권벌 상위 24개 업체한테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 거의 한 2달인가 조사했던 건데요. 총은 124명, 총 낙하산 숫자예요. 낙하산 숫자 124명, 모피아, 여기서 재무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까지 포함해서 모피아 86명, 69%,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출신 38명, 31%, 원래는 이제 보도자료는 명단까지 다 있는데 그냥 오늘은 굳이 명단까지는 안 갖고 왔어요. 당시 기준. 업권별로 보면 시중은행 45명, 금융지주 41명, 증권 21명, 생명보험 9명, 손해보험 8명, 금융지주는 하나금융 14명 등등등 총 41명 있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금융기관의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실현되고 검사 및 제재가 민주화되면 낙하산이 사라질 거다.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때는 로비형 임원에서 능력주의형 임원 형태 채용으로 질적 전환을 할 거다. 그러면 금융산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되진 않겠죠. 그게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등등등 한 이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이거는 한 20-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네, 20분. 오케이. 내용은 아니까 많이 생략할게요. 이 책을 강추합니다. 이 책은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지금 이 이슈를 주도하는 상법 개정 이슈를 주도하는 조직 중에 하나고요. 물론 이제 거기는 행동주의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긴 한데 이렇든 저렇든. 근데 그 중에서도 천준범 변호사라는 분이 결정적 역할을 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천준범 변호사는 뭐 하는 분이냐? 재벌들이 법망의 허술함을 활용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등등등등을 가이드해 주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법망을 허점을 활용하는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분이에요. 그걸로 로펌을 해서 돈을 왕창 벌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개혁하려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본인이 메커니즘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이게 한 4년 전인가요? 한 2021년경쯤으로 기억나는데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 이게 두 가지가 이어지는 책이에요. 앞에 게 먼저 뒤에 게.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이 두 권의 책을 보시라라고 강추합니다. 여기 소유권부터 읽어볼게요. 소유권은 자본주의, 국민일보 우리 배병우 논설위원님이 쓰신 칼럼인데요. 국민일보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상법 개정에 소신 있게 쓰는 매체가 많지 않은데 아무튼 좋은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권은 자본주의의 고갱이 중 고갱이다. 그리고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업이 주주의 소유권을 침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상적인 자본주의라고 할지 의문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김우진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권 침해를 막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의미겠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이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다. 이사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고쳐야 한다. 이러한 주주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핵심적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의 증시에 국내 투자자는 물론 해외 투자자가 돈을 넣을 리 없다. LG 엔서울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는 실효가 없는 것으로 미국에서 오래전에 결론 났다. 옛적에 1920년대. 참고로 지난해 12월 중국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도록 상법을 개정했다. 주주권 보호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뒤떨어진 대한민국은 이상한 자본주의 국가다. 이상한 자본주의 한국의 현주소를 지키어야 한다. 라고 아주 훌륭한 칼럼을 쓰신 분입니다. 배병우 논설위원님의 칼럼이었고요. 우리 이제 아무튼 15분, 20분 안에 마칠 텐데 개인 투자자 수가 변화가 재밌는데요. 이건 예탁결제원 실제로 자료예요.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는데 2020년 이전이었던 2018년에 보면 우리나라 총 투자자 숫자가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556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최근 자료였던 2023년을 보면 1,400만 명이어서 거의 3배가 늘어나요. 그런데 1,400만 명이 된 그 순간 정치적으로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가지 환경이 바뀌었다. 첫 번째, 투자자가 급증했다. 1,400만 명이라는 거는 이거를 선거 원리로 번역을 하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저는 이제 여론조사 분석하고 참고로 제가 이번 대선 득표율을 맞췄습니다.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42%, 그 다음에 이준석 8%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0.8%포인트 차이 나고 나머지 세 분 후보는 다 맞히고 했습니다. 아무튼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1,400만 명이면 총 투표권자가 약 3,500만 명이 조금 한 4천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총 유권자가 4천만 명 조금 넘는데 총 유권자 대비 34%. 이 사람들은 다 투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제 돈 많고 이런 사람은 투표를 많이 하는데 투표권자 대비 41%의 유권자예요. 어마어마한 유권자죠. 그래서 하나는 투자자가 급증했고 두 번째는 서학개미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교지라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야 미국은 이런데 한국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서학개미가 등장하면서 비교질이 발달하게 됐다. 세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레거시 미디어의 상당 부분은 이제 대기업 광고료로 포획되어 있는데 포획되어 있지 않은 좋아요, 구독 메커니즘을 움직이는 3프로TV와 슈카월드를 비롯한 김작가 TV라든가 오만 가지 지금 이제 파워 유튜버들, 제가 이거를 민주당 아무개 의원님들한테 요 얘기를 막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선 캠페인 때도 파워 유튜버들이랑 간담회 같은 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마 저의 제안이 반영돼서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았을까. 이게 쿠션은 어떻게 쳐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제안을 열심히 몇 달 전부터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데, 순환출자는 실제로 옛날 장하성 교수님의 표현인데, 반도체 회로도보다 복잡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복잡한 게 롯데예요. 아마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해서 롯데 순환출자 반도체 회로도 하면 아마 그때 게 나올 거야. 그러면 정말 이게 반도체 회로도처럼 딱 생겼어, 진짜. 예. 그래서 이거를 알아도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니까 설명이 가능해진 거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헤쳐먹는 거야. 라고 설명이 이제 특히나 지주회사는 3단계 이상으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손자회사와 증손자회사가 있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그런 회사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지주회사가 되니까 불공정함을 설명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 네 가지가 환경이 바뀌어서 이슈화가 커진 겁니다. 개인 투자자 연령을 보면 그냥 여기 텍스트를 쭉 읽어볼게요. 총 1,400만 명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0대, 50대, 60대가 합쳐서 900만 명. 완전히 그냥 민주당 지지 기반이에요, 이 사람들. 그리고 기타 연령은 60대가 180만 명, 20대가 150만 명, 20세 미만. 우리 이제 아무튼 70만 명 해서 약 500만 명 합쳐서 약 1,400만 명. 그러니까 30대부터 50대까지가 주식 투자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래도 경제활동의 핵심 세대인 거죠. 수익률이 낮다. 이거는 뭐 딱 쭉 보시면 알 테고요. 우리나라가 수익률이 가장 낮다. 그래서 실제로 국장 탈출은 지능순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참고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었고 유럽연합에 특히 이제 유럽 단일통화에 가입한 나라 중에 경제 성장률이 1%가 넘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경제 성장 3%를 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2.5에서 한 4% 사이 됐는데 그런데도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유럽보다도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두세 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만큼 황당무계한지. 그러니까 주주들 돈만 빼먹고 있는 거죠, 지금. 주주 환원율도 엉망진창이다. 이거 다 아니까 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조사한 표예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심히 이제 분석을 했어요. 주가와 장부가의 비율에 PBR이죠. 영향을 미치는 것만 했더니 가장 큰 요인이 37%가 주주 환원. 돈 주는, 배당 주는 회사와 배당 안 주는 회사가 있으면 당연히 배당 주는 회사가 더 많이 가겠죠. 그리고 이제 재무적 특성, 이거는 영업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줬냐 아니냐를 떠나서 영업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은 주가 차익으로 인한 소득으로 봐야 되겠죠. 세 번째가 거시경제. 우리 코로나처럼 유동성이 막 풀리면 다 같이 쫙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주 환원, 영업실적, 자산 버블 세 가지가 주가를 결정한다냐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부합하는 거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노가다를 해가지고 입증한 거는 우리가 아는 상식이 부합한다. 그냥 그 얘기를 다시 입증한 거를 보면 된다. 나머지도 다 넘어갈게요. 뭐 퍼가 어쩌니 PBR이 어쩌고 배당 수익률이 어쩌고 이건 다 그냥 우리나라가 다 개털이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고 우리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저러 이제 이후에 5년 동안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1945년 대한민국 해방 이래로 주식시장을 가장 잘하는 대통령이 출연한 건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87년 민주화를 통해서 독재자에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정치민주화라고 치면 87년 그 해에 7월, 8월, 9월에 울산의 현대전공이라는 곳에서 현대전공, 현대조선, 현대중공업, 나중에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까지 해서 울산에서 북상해가지고 서울까지 7월, 8월, 9월에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벌어져요. 노동자 대투쟁이 불어져서 그때 현대전공의 노동자들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면 구타 금지였어요. 두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면 두발 자율화였어요. 그래서 일종의 여러분도 한 대씩 다 학교 다닐 때 맞아본 적이 남자분들은 특히나 두드러 맞아본 적이 다 있을 텐데 그때 다 공장 그냥 얻어 터지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87년 6월이 정치민주화, 7월, 8월, 9월이 공장의 민주화. 근데 저는 이번에 3차 민주화 투쟁이라 생각해요. 주식회사의 민주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물론 이제 주주만의 것은 아니죠. 이해관계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이제 주주도 아무튼 중요한 주인 중에 하나인데 저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3차 민주화 투쟁이 상법 개정을 불러서 한 싸움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1차가 정치적 민주주의, 두 번째가 공장의 민주주의. 물론 이제 우리 뭐 노동조합이 지금 대기업 노조가 못하는 것도 있고 하는 거지만 구타 금지는 잘한 거고 두발 자유화는 잘한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최소한 협상하는 정도는 된 건데 지금은 앞에 우리 이제 국민일보의 배병훈 논설위원이 쓴 것처럼
소수 주주 재산을 마음껏 도둑질해도 다 합법이에요, 현재는. 근데 아무튼 지금 하는 거는 도둑질 금지법이 상법 개정 이슈의 본질이다. 소수 주주의 재산을 도둑질하지 마라. 말은 막 복잡하게 있지만 도둑질 금지법 핵심인 거고, 다만 도둑질하는 방법이 정문으로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방법, 창문으로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법, 후문으로 와서 도둑질하는 방법을,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막는 게 상법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오든 도둑질은 하지 마.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고, 국힘은 자본시장법을 거기는 이제 노력 의무만 부과하는데 금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정문 도둑질만 법으로 금지하자. 이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시장법의 핵심, 국민의힘 자본시장법 내용이고, 그리고 도둑질 할 때도 이렇게 뭐랄까 가급적 도둑질 하지 말라고 권고한다까지만 있어요. 실제로 금지하는 내용도 없고. 근데 아무튼 금투업계 금융투자협회의 이재명 후보 시절에 4월 21일 날 기사예요. 4월 21일 날 기사인데 PBR 1배 미만 기업은 상장 폐지시키자라고 발언했어요. 뭐 실제로 이거는 뭐 법으로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나는 주식을 잘 알아. 나 똑똑해. 이거를 실은 드러낸 걸 봐야 되는 거죠. 야, 내가 니네들보다 내가 주식 잘 알지 모르지 않거든? 그거를 보여준 거. 쪼개기 상장. 알파벳인데요. 알파벳 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이 있고, 구글 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가 지금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바꾸고 있는데, 그러나 구글도 유튜브도 상장되어 있지 않아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딱 한 개예요. 알파벳. 그래서 원래 지주회사, 여기 밑에 자회사라는 개념은, 지주회사가 있고 자회사는 사실상 사업부에 가까워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회사가 있으면 무슨 뭐, 옛날 LG화학이 있으면 2차전지 사업부가 있고, 또 뭐, 무슨 시멘트 사업부가 있고, 무슨 화학산업부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회사 개념은 사업부 개념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된다. 그냥 사업의 편의상 있는 거다. 그런데 이거를 쪼개기 상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알파벳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걸 고려하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알파벳에서 구글을 따로 빼고 유튜브를 따로 상장한다는 얘기는 알파벳 주주들을 등쳐먹는 거죠. 그 주주들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은 패스하고 다 알 거를 생각하는데 2021년과 2년 사이에 있었던 LG화학이 사업부, 2차전지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 LG엔솔이라고 보통 줄여서 표현하는데요. 물적 분할을 핑계 삼아서 쪼개기 상장을, 그러니까 LG화학 있는데 그대로 다시 이걸 쪼개기 상장을 또 한 거죠. 동시 상장을 한 거 핵심이에요. 물적 분할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최고점 105만 원에서 최저점 43만 원까지 떨어진, 이거는 LG화학 주주들의 재산을 그냥 도둑질한 거예요. 요 차익만큼을. 그래서 그 돈으로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LG엔솔은 추가 신규 상장을 받아서 이제 신규 주주들 모집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만약에 1억, 2억, 10억을 꼬라봤던 사람은 그냥 다 돈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나 대한민국은 도둑질이 합법적이다. 도둑질이 합법적인 나라. 그리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거의 뭐랄까, 우리 아까 전에 장찌강에 있는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주민번호 한두 개씩은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이면 이렇게 쪼개기 상장 한두 번씩 안 해보면 약간 기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약간 지금 우리 이 천준범 변호사님 말로는 이런 걸 한 분이, 아무튼 우리나라에 안 한 대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주주들 재산 등쳐먹는 걸로 이렇게 계속 이제 자본을 모으고 있다. SK케미컬이 지주회사, 그러니까 앞에 가 다 지주회사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SK이노베이션, SKIT, 카카오를 카카오뱅크로 한 것도 다 이렇게 등쳐먹은 거고, 여기 다 그거예요. 이랜드는 이랜드대로 열심히 했어요. 이랜드, 리테일, 홀푸드, 글로벌 패션, 이마트는 이마트, SSG닷컴, 카카오는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 포스코는 포스코대로, 하나는 하나대로, LG는 LG대로, LS는 LS대로, SK는 SK대로. 대한민국은 아무튼 다 이렇게 성실하게 이런 걸 모든 뒤지지 않을 세라 이런 걸 열심히 했다. 사익 편취와 합병은 이제 삼성 이슈였는데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제일모직 주식을 왕창 갖고 있고, 근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삼성 전체 그에서 한 600조인가, 삼성 전체 자산 600조인가, 그런데 그 중에 450조인가가 지금 삼성전자 하나예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나머지로 치면 삼성전자가 더 많은 거죠, 지금. 그래서 삼성그룹 전체의 약 4분의 3이 삼성전자로 보면 되실 텐데,
근데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면 삼성물산의 주식이 필요했는데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제일모직 주식을 왕창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 주식은 왕창 뻥튀기를 하고 삼성물산 주식은 이제 완전히 똥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 3배, 4배를 튕겨 먹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실제로 했던 합병 비율은 1대 0.35였고 당시에 여러 가지 걸 종합해 봤을 때 사람들이 추정하는 공정한 합병 비율은 1대 0.95 또는 대략 퉁쳐가지고 1대 1. 그러니까 대체로 한 3배 정도를 헤쳐먹은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물산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3분의 1 토막이 날라간 거예요. 자기 재산 가치가. 그래도 역시 대한민국 훌륭한 대법원 분들은 이 무죄다. 이런 건 다 헤쳐먹어도 된다라고 무죄를 다 때린 거죠. 지금 그 대법원이 지금 최근에 뭐 이재명 후보 재판도 한 대법원이고 아무튼 다 이제 그놈이고 그런 건데 근데 이것도 역시 다 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 5회 시행령 조항이에요. 합병의 요건 및 방법에 관한 거에 한 달 평균과 일주일 평균과 최종 종가, 최근 종가를 합산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실제로는 두 그룹 모두를 지배하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식은 계속 떨어뜨리고 그때 당시에 삼성이 실제로 했던 거예요. 제일모직 주식은 계속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균형하게 만들어서 이 비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딱 한 달 동안만 장난질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필요하면 뭐 한 몇 달 더 장난질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난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법을 다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라. 우리가 여기 만들어 놨으니까 열심히 하시라. 본질은 부의 이전. 쉬운 말로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막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무슨 뭐 이사회 충실은 뭐 어쩌고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를 지지하는 학자분들이 요구도 그렇고 말은 엄청 복잡하지만 도둑질 하지 마. 이게 요구사항의 전부예요. 도둑질 하지 마. 정문으로 들어오는 도둑질도 하지 말고 후문으로 들어오는 도둑질도 하지 말고 쪽문으로 들어오는 도둑질도 하지 말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왜냐하면 정문, 쪽문 2개만 도둑질을 금지하면 나머지 방법은 도둑질 할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수십 년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법체계의 변화는. 그래서 본질은 고상하게 표현하면 부의 이전 또는 터널링 금지고 우리가 흔히 쓸 말은 도둑질 금지예요. 도둑질 금지의 방법은 여기에 써여 있어요.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왕창 몰아주는 거야. 회사 거 전부. 근데 총수 일가 회사에다가 정상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줘도 되고 물적 분할해서 쪼개기 상장하고 부당한 비율을 합경하고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박야지 가격을 밀어주고 경영 자문료를 계속 삥 뜯어가지고 수십억씩 생기는 거고 지배주주의 비상장 숨은 계열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랑 계속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막 몰아주는 거예요. 우리 SME 회장이 원래 이수만 씨였잖아요. 지금 이수만 씨 쫓겨났어요. 이수만 씨도 이 방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컨설팅 비용을 수십억을 계속 저기서 뽑아먹었어요.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이게 터널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빨대 꽂아서 빨아먹어가지고 터널링이에요. 아주 그냥 직관적인 개념이죠. 터널링은 공정위 쪽에서 쓰는 용어기도 한데 그래서 이수만 씨도 SM은 자기가 처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맞지만 대주 중에 한 명일 수는 있지만 자기 소유, 개인 소유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쪽쪽쪽 이렇게 빨아먹다가 이제 거기도 이제 지배구조가 바뀌어서 SM도 이제 한번 어떤 개혁이 된 사례 중에 하나죠. 상법 개정은 거대한 싸움의 시작이다. 이건 다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장분 중에 한 분이 오기영 의원님이신데요. 우리 박수를 한번 다 같이 주도하겠습니다. 예. 오기영 의원님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TF 단장을 맡고 계시고 최근에 냈던 그동안 거보다 더 센 법안 그런데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빠지긴 했는데 중심 내용만 하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는 다 아니까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1년 후 시행이 그 이전 법안인데 통과 즉시 시행으로 바뀐 게 중요한 법안 포인트예요. 그래서 통과 즉시 주가가 폭등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주식을. 실제로 저도 사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뭐 우리 신성장학파 차원에서 한번 조직적 매수를 한번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바뀌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3%룰은 원래 우리가 그냥 삼권 분립을 생각하면 돼요.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부를 임명하고 대통령이 헌재 재판 원장과 재판관장과 재판관 전무를 임명하고 판사 전부를 임명하면 그 사회가 정상사회가 아닐 거잖아요.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거는 되지만 한두 명, 한 명, 두 명, 세 명은 되지만 사법부 판사가 총 500명이라고 치면 자기가 다 500명을 다 임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감사위원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주주가 이사원도 전부 다 임명하고 감사위원도 전부 다 자기가 하는 사람을 임명해서 그러지 말고 네가 가진 주식 지분 비율만큼만 임명해라. 그게 집중투표제예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간 뭐랄까 이렇게 지역구 투표랑 비슷한 거죠. 지역구가 아니라 이제 아무튼 뭐 비례대표랑 비슷한 원리인데 아무튼 그래서 3% 룰은 지배주주가 자기가 주식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3% 이상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언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왜? 감사위원의 미션은 이사회를 견제하는 거니까. 근데 이사회랑 짝짝꿍인 사람이 감사위원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제 동생 같은 사람이 무슨 뭐 제가 하는 회사의 감사위원 맡고 그러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원래 마치 삼권분립 원리가 주식회사에 담겨 있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처럼 대통령이 있으면 의회가 이사회인 거고 그리고 이제 사법부가 감사위원인 거고 그런 식으로 삼권분립처럼 작동돼야 되는데 한국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 활성화랑 전자주총이 들어와 있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주식들은 지배주주의 주식 지분이 그 특정 하나의 회사로 치면 20 내지 3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편의상 30%라고 치면 주총 참석률을 50%로 다운시키면 지분율이 60%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 한나라시에 주총을 하는 거야. 주주들이 못 오도록 최대한 못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그 저기 이제 주총을 약간 잔치처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족들도 참여하는 정도로 만들잖아요. 우리는 가족은커녕 직장인도 절대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총 참여를 떨어뜨려야지 자기가 30% 지분이 있으면 60%로 뻥튀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들 못 오게 하려고 최대한의 안간힘을 쓰는 주총이다. 그런데 이것도 뭔가 이제 짱구를 굴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 주식회사 제도는 그러니까 이 삼권 분립을 실제로 패러디해서 만든 게 현재 회사법 구조로 봐야 돼요. 이게 기업 지배 구조의 본질이라고 봐야 되고 현대적 주식회사의 본질이고 그래서 그 사장을 선출한다는 것도 민주주의에서 선출하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의 회사법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전근대적인 왕 또는 군주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다 작동하고 있는 거를 일종의 마치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세 번째 민주주의 투쟁, 특히 주식회사 민주주의가 저는 지금 상법 개정을 비롯한 싸움의 본질이다. 이재명 효과 어디까지? 이 기사를 쓴 데가 특히나 한국경제입니다. 놀랍게도. 한국경제 제목이 이게 참 대통령이 바뀌면 뭐가 많이 바뀝니다. 주가 상승 동향인데요. 6월 2일 대선 바로 전날부터 6월 9일까지 딱 7일 지났고 영업일로 치면 3일인가 밖에 없었을 거예요. 2일, 3일, 그 다음에 현충일이 있었으니까 5일, 그 다음에 9일. 영업일로 치면 4영업일이었던 건데 주가는 얼만큼 뛰었냐? 2700에서 2850까지 뛰었고 지금 코스피 기준, 코스닥 기준 734에서 764로 뛰었고 그래서 불과 4영업일 만에 6% 또는 4%씩 주가가 뛰었다. 외국인 투자자는 검색해 봤더니 일주일 동안 딱 순매수 1조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뭐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이제 오늘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많이 오셨는데 저는 2025년 하반기는 미장 탈출은 지능순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거에 가장 큰 공은 모두가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한국 이재명 정부의 임기 초 주가 상승은 트럼프가 도와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트럼프가 최근에 통과시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예산안이라고 불린 법안, 원빅 뭐 뷰티풀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에 섹션 899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산안에 섹션 899 내용은 뭐냐면 마치 지난번에 상호 관세 논리로 관세 폭탄을 다른 나라에 때린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예컨대 디지털 그러니까 미국의 플랫폼이 외국에 가 있는데 거기다가 디지털세를 매긴다든가 트럼프가 판단하기에 부당한 세금을 매기는 나라의 국민의 투자자인 경우 미국 투자자예요. 미국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 중에 그 나라랑 연동돼 있는 투자자인 경우에는 징벌적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야.
그게 지금 섹션 899 내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장 가가지고 미국의 금투세는 한미 조사조약에 의해서 15%거든요. 근데 트럼프 지금 내용은 5%포인트씩 총 20%포인트까지. 그러면 합계 최대 35%포인트. 10억을 벌면 3억 5천을 토해내야 돼요. 금투세 폭탄이 미국에서 터지게 생겼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지하지 말고 민주당 지지하십시오 라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장 말고 한국을 선택하십시오. 빨리 저기 국장으로 가십시오. 서학개미여 물러나라 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비교적 조만간에 3천 돌파 확률이, 그래서 아직 결정되진 않았어요. 한국이 법안은 통과됐고 한국이 적용 대상일지 아닐지는 트럼프 맘이에요. 관세가 트럼프 맘이었던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AI로 검색하면 한국도 적용 대상이 높다라고 AI는 답변하고 있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강의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금투세 폭탄이 미국에서 터질 거다. 그래서 미장 탈출은 지능순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튼 주식을 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한국 기업 가버넌스 포럼이 7가지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 중에 일부를 수용했어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반영되어 있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아직 법제화되진 않았는데 이거 자체가 거대한 이슈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배구조에 엄청난 거대한 변화를 초래할 거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할 건지 기존을 한꺼번에 다 할 건지 그거는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서 팍하든가 유예기간을 주든가 옛날 순환 출자 처리하듯이 이거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실제로 어떤 뭐가 이렇게 저렇게 헤쳐먹으려고 있던 데서 갑자기 이제 실제로 넘어가는 데가 생길 수 있어요. 지배권이 넘어가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 있다. 대부분 다 엉망진창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실태조사라든가 뭔가 결합되면서 판단하는 게 좋고,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이소영 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되게 훌륭한 법안을 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되 전부 다 분리과세라는 게 아니라 조건부 분리과세 법안을 냈어요. 일정한 정도의 너무 저배당인 경우, 약간 평균 배당에 준하도록 배당을 끌어올리는 걸 촉진해가지고 평균 배당으로 끌어올리는 기업에 한해서 조건부로 부분 분리과세를 적용해주는. 그래서 약간 기존에 완전히 현행 유지와 전면적 분리과세에 일장일단 있었는데 그런 정무적, 정책적 리스크까지를 고려해서 분리과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검색하면 이소영 의원이 3프로TV에 출연해서 했던 설명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이준희 기자가 하는 언더스탠딩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상속세법도 지금 연동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상속하면 제대로 세금 내고 상속하면 사실상 기업 계승이 이미 이제 작살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순서는 이걸 앞에 내세울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약간 협상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나 등등 다 하고, 그러나 그것이 일단락 되면 저는 상속세법도 현실화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북유럽 수준으로 낮춰줘도 된다.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네,